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굵직한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한 주일을 정리를 하겠는데 곧 또 이 한 주일이 다음 주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세계적인 이슈로 들어가서 글쎄요, 미국의 정신 내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사업과도 연관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터키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 결혼 서류를 떼러 갔다가 결국은 그 영사관 안에서 살해가 됐고, 그 장면이 전부 담겨서 터키 정부가 갖고 있다는, 이게 미국의 글쎄요, 미국의 정신 과 트럼프 대통령 사업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했었던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의 발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이 부분이었죠. 한국이 과연 미국의 속국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발언을 들을 만한 글쎄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국의 보수에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정직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반대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공화당에서는 있고요. 또 그 밖에 이제 미국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는 것, 또 경제도 바람의 색깔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는 아마 다음 주부터일 겁니다. 11월 6일까지 제가 그동안 정규 방송에서 몇 번 미국의 선거 날짜를 11월 6일 첫 번째 화요일을 11월 5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작은 것이긴 하지만 저희 직업병이에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께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11월 6일까지는 이제 all about 트럼프가 될 겁니다. 선거 전까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문제는 어제 제가 텔레비전 PBS 방송을 보는데, PBS 방송 라디오예요. 말하자면 이제 공영 텔레비전이죠. 굉장히 점잖고 글쎄요, 모든 미국의 언론은, 거의 모든 언론이 약간의 진보 성향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PBS조차도 공영방송이지만 어떤 때는 공화당에서 PBS가 지금 진보 성향을 보인다고 연방정부 지원금을 끊어야지 된다. NPR 라디오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연방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정말로 작은 포션입니다. 몇 퍼센트 미만이거든요. 전체 100%라고 볼 때. 그래서 그렇게 무슨 연방 정부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면서 정부에 반대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로 한국의 매체와 공영방송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신문이나 방송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진보인 것은, 진보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처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 평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회를 줘야지 되고, 그 기회라는 것이 워낙에 돈이라든가 권력으로 따질 때 갖고 태어났던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 똑같이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층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의 정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아닌 네 번째의 또 다른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언론, 미디어에서는 좀 힘없고, 말하자면 인종적으로는 소수인종, 또 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 이런 계층의 권리를 무조건 특혜를 준다는 게 아니라 권리를 좀 보호하는, 말하자면 약자 입장에서 조금 서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진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PBS는 그런데 완전한 진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최근에는 중도 약간 좌쪽
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PBS 방송의 그 주말에 특히 그 뉴스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오래된 그 아주 그 정통한 사람들이 나와서 한 주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데, 어제는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요. 공화당의 보수는 저 사람이 무슨 보수야, 보수성이 덜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 공화당 보수입니다. 데이빗 브룩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터키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의 사위와도 친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사랑하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33살밖에 되지 않은 그 사람의 말하자면 명령에 의해서 자신에 대해서 나쁜 칼럼을 쓰는 사람을 결국은 그 터키 그 이스탄불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사우디 영사관에서 그를 신문하고 고문하다가 뭐 살해하고 뭐 그야말로 토막살인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특히 대통령의 반응이 너무나 미적지근하고 지금 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그 혹독한 벌을 주겠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벌에 오늘까지는 내일 이제 60미닛을 봐야지 알겠지만 오늘까지는 대통령이 무기 파는 거는 거 우리가 해야지. 그 무기 파는 거 사우디아라비아에 안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 좋은 일 시키는 건데 우리 손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거기서만 꼭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과거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업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타워나 트럼프 호텔에 사우디가 돈을 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브룩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널리스트를 그렇게 자국의 그 총영사관에 서류 띄러 간 사람을 살해를 하는 그런 정권이라면 그런 사우디 정권에 무기를 꼭 팔아야지 되는가? 그것은 영혼을 돈에 파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보통 인간이 영혼을 돈에 팔 때는 그 사실을 내가 내 영혼을 돈에 팔아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니 부자가 우리에게 뭔가를 많은 것을 사주면 그 부자가 아무리 악독한 일이라도 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데이빗 브룩스 씨의 얘기예요. 하면서 어제 그 PBS에 나와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강조를 하는데 모두 다 여러 종류의 다른 사랑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랑은 또 다른 사랑보다 상대적으로 거룩하다. 그런 것이 이제 기본 존엄성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랑은 결국은 돈에 대한 사랑은 아닐 것이다. 해서 이제 그 민주당을 대변해서 나온 그 또 다른 사람이 아멘 하고 끝내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꼭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때도 그랬고 부시 때도 그랬고 당을 초월해서 사우디가 그 중동에서의 어떤 그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볼 때도 미국으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싫어도 어떤 경우에 그 싫다는 게 미국이 이제 세계의 그 인권 이런 것을 얘기하는 앞서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최근에 이 새로운 왕세자가 뭐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작은 그 개혁이고요. 여성들 뭐 좀 운전을 하게 해준다던가 그것도 뭐 완전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사우디의 인권 말살은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잘 지내려고 해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들어와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미국이 그 대사관을 옮기고 이런저런 것에도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많은 협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우디의 국적이긴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에서 칼럼을 쓰는
이런 사람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말 터키가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살해했다고 하면은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이 우리 무기는 팔아야지. 그리고 여전히 오늘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조금 더 지켜봐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하면은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뭐 돈 아낀다고 또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아무튼 사우디와 이 터키 두 나라의 지금 그 대사는 없지만 이미 미국의 정보국이 이 미국의 대통령 그 사위와 아주 그 친한 사우디의 그 왕세자가 모하메드 빈 살만이 이 지금 그 살해된 것으로 믿어지는 자말 카쇼기 일주일 이상 이제 열흘 이상 행방불명이니까 살해된 것으로 봐야지 되겠죠. 자말 그 카쇼기를 모하메드 빈 살만이 하도 그 자신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 같은 것을 영향력 있는 신문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으로 쓰니까 잘 그 유인을 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또 자녀들 2명은 미국 그 시민권자입니다. 본인은 뭐 아직까지 사우디 국적이긴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잘 그 이제 유인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좋은 일 준다고 일 맡긴다고 하고 데리고 가서 유혹을 해서 데리고 가서 손발을 묶는다 하는 이러한 그 계획 음모 같은 것을 꾸미는 것을 미국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은 뭐 도청을 해서 알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모하메드 빈 살만도 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아직까지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연관된 사업 관계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터키가 자료가 있다 하는데 그 자료 자체도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자말 카쇼기 씨가 숨지기 전에 애플 시계를 그 차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떼려간 거잖아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에 바깥에서 역시 그 피앙세 약혼녀도 있었는데 같이 뭐 애플 시계를 차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살해와 그 신문 받고 고문 받고 살해당하는 그 장면을 직접 이 저널리스트가 칼럼니스트가 다 이 자신의 애플 그 시계로 녹화를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우디에서 터키로 그러한 음모를 실행에 옮기려고 검시관과 뭐 톱까지 들고 갔다는 15명 전세기 2기에 나눠 타고요. 갔다는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뭐 전문가가 왜 없겠어요. 아무리 급한 일을 할 때 실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애플 시계 같은 것을 풀어놓고 있었을 수도 있고 뭔가를 잠금 장치를 해놓고 있었을 수도 있고 해서 어쩌면 사우디 정부에서 터키 정부에서 터키 자국에 있는 그 사우디 총영사관을 도청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터키 정부는 도청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가 싫으니까 오디오 비디오 증거가 있다고만 하고 안 내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국의 그 외교관계위원회의 의장인 공화당인 밥 코커 의원도 이건 사우디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업인들이나 언론사나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음 주에 열리는 투자 포럼에 가려던 계획을 다 취소했습니다. 사막의 다보스라고 불리는 바로 그런 포럼이거든요. 뭐 우버를 포함해서 뭐 뉴욕타임스, 이코노미스트, CNN, CNBC 등등 뭐 많은 사람들이 세계은행 총재도 김용 총재도 가려고 하다가 안 갔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트럼프 대통령만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인 재무부 그 스티브 무누친 장관은 간다고 했고 그러니까는 이제 왜 그러는가? 미국은 그럼 무기만 팔면 되는 거야? 그것도 의회 의원들은 싫어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뭐 $1,100만 그 무기 판다고 하는 것도 그 $1,100만 돼야지 오바마 때에 그 팔았던 무기와 마찬가지 계약인데 그것도 돈을 많이 부풀렸다고 하고 뭐 사실과 다르다고도 하는데 그조차도 지금 의회에서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 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경우 우리 손해지. 그거 팔아서 미국에 일자리 만들고 러시아나 중국이 팔지 못하게 해야지 되지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것이 다인가 라는 얘기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백악관 빼고는 이 자말 카쇼기의 행방불명 살해 사건에 대해서 모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난을 하고 있고요. 인권 범죄다라는 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그룹이라고 굉장히 큰 로비 회사인데 사우디 정부와 계약한 그 계약조차도 이제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도 뭐 일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는 회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아니 손에 피를 묻혀서 그 피가 아직까지 마르지 않은 그 폭군 모하메드 빈 살만 그 옆에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데비 브룩스 같은 칼럼니스트가 영혼을 얘기를 하고 뭐 아우구스투스를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미국의 전쟁 영웅이었던 맥케인을 공격을 하고 뭐 여자를 뭐 잡고 아무렇게나 주물럭거려도 괜찮다고 하고 거짓에 또 거짓말을 말해도 다 용서를 해줬잖아요.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상관을 안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번에도 상관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떻겠어? 트럼프 대통령만 왜 깨끗하게 살아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도에 공화당 예비선거에 나간다고 선언을 할 때부터 I love 사우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파산을 해서 빚을 갚지 않고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텍스 코드를 잘 이용을 했다고. 80년대도 그랬고 90년대도 그랬고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특히 91년도에 파산을 준비할 때요. 그때도 너무 힘들어서 캐시가 많이 필요했는데 본인이 트럼프 프린세스라는 이름의 큰 요트요. 282푸트나 되는 아주 큰 요트죠. 그 요트를 그때 돈이 필요해서 사우디의 억만장자에게 2천만 달러에 팔았는데 91년도면 옛날 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산 돈의 3분의 1밖에 못 받고 팔았답니다. 그때도 이제 사우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캐시를 준 것이고 그리고 4년 뒤에 또 다른 사우디의 왕자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구해줬습니다. 뭐 플라자 호텔에 있는 뭐를 뭐 해준다던가 뭐 등등. 2001년도에도 트럼프 타워의 45층 한 층을 전부 그 당시에도 역시 사우디의 왕가가 사줬고 대선 출마를 발표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비즈니스를 하려고 본인이 이제 출마한다고 선언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책 써진 곳에 보면은 그 책은 그다지 이번에 밥 우드워드 저널리스트 책만큼 크게 신용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책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해서 멜라니아 트럼프가 당선된 소식을 듣고 얼굴이 잿빛이 됐다 했었잖아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사업으로 더 사업가로 커보겠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발표를 하고 나서 사우디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8개 회사 이름을 등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 THC, 무슨 제다 호텔, 무슨 LLC, 제다가 사우디의 도시잖아요. 홍해 가까이에 있는 도시. 이렇게 쫙 8개를 등록을 해놓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알라바마에서 유세를 할 때 사우디의 사람들이 나한테 아파트를 샀고 그게 뭐 4천만 달러, 5천만 달러 되는데 내가 사우디를 싫어할까요? 아니죠. 나는 사우디를 좋아합니다. 뭐 이런 연설을 했었어요. 물론 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뒤에
트럼프 재단이 말하기를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업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를 크게 확장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닫아놓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의 호텔 손님은 사우디아라비아 손님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달에 이번에 이 저널리스트를 살해하는 그 명령을 내렸다는 모하메드 빈 살만, 이 왕세자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측근들이 같이 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때 측근들이 딱 그 트럼프 호텔에 묵어주면서 첫 3개월 동안 수입을 13%나 올려줬답니다. 그래서 2년 내내 마이너스인 그 수입이 처음으로 이게 올랐던 때가 그때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여기저기 있는 호텔에 그 사우디 손님들이 지금 많이 해주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책, 어떤 기간 산업 같은 데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 그 사위하고도 친하고, 그게 이제 다 여러 가지를 보고하는 것이겠죠. 이래도 괜찮겠지. 트럼프가 다 봐줄 거야 하고는 정말로 어찌 저널리스트를, 컬럼니스트를 그렇게 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런 믿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규 방송에서 한 번도 전해드리지 않았었던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빅 이슈고, 미국은 영혼을 팔 것인가? 아니면 이 내용을 자세히 수사를 하고 사우디와 정말 사우디에 벌을 줄 수 있는 것이면 벌을 주는 것인가? 글쎄, 미국이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벌을 주는 게 참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미국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우디와 터키와 미국의 문제였는데, 터키가 그동안 그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가택연금을 시켰던 앤드류 브런슨이라는 복음주의 목사를 결국은 석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터키의 독재자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그 좋은 관계였어요. 사실은 이 목사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기 전에는 이제 그 에르도안 그 터키의 독재자 대통령이요. 원래는 이 사람도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 레셉 타입, 그 에르도안,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끌고 나왔습니다. 앤드류 브런슨이 그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국에서 뭐 몇 년 전에 터키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고 했지만 이미 23년도에 터키로 갔어요. 터키로 가서 와이프와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2016년도에 터키에서 에르도안이 자꾸만 독재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를 물러나게 하려는, 잡아내리려는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 쿠데타 이후에 쿠데타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에르도안이 수많은 사람을 가뒀습니다. 쿠데타를 했다는 이유로. 그러나 이름 자체는, 죄명 자체는 뭐 테러 지원이다 했을 때 이 미국인 이 사람이 터키 영주권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앤드류 브런슨을 이제 가둔 거죠. 이 사람도 역시 그때에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미국에서 복음주의의 표를 의식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복음주의 목사기 때문에 그런 뜻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 내놔라 해서 그동안 사이좋게 에르도안도 멋지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니까, 강한 힘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보다는 독재자에게 많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김정은이나 뭐 푸틴이나 뭐 에르도안이나 필리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에르도안도 뭐 강하고 멋있잖아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앤드류 브런슨 목사가 딱 걸리니까 그 사람 석방해라 하니까 에르도안이 그래, 그러면 미국이 지금 그 나의 그 쿠데타, 나를 몰아내려고 할 때 그 쿠데타의 뒤에서 조정을 했었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익 성직자를 풀어줘라. 우리 교환하자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교환은 안 되고 그 목사만 돌려줘 했더니 싫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터키에 미국이 굉장히 강한 경제 압력을 넣었었고, 그로 인해서 이 터키의 독재자는 오히려 국민의 마음은 조금 샀어요. 어느 국가나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자주 국가로서. 우리 지금 대통령이 독재자이긴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아니 우리나라를 향해서 제재를 강해?
이러면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조금 모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르도안은 경제적으로는 압박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거봐라 미국이 나한테 이러고 있어? 우리 국가에 대해서 하는 거야. 나한테 하는 거는 하면서 또 자신의 지지를 조금 강하게 하는 그런 효력은 있었죠. 에르도안으로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을 어제 풀어줬어요. 풀어줬고 오늘 이제 만났나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 만난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리하여 23년 동안 터키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거봐라. 나는 미국 사람을 23년 동안 터키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안 하죠. 별로 안 해요. 보수 언론에서는. 그런데 이제 나는 결국은 우리 국민의 복음주의 목사의 그거를 귀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오게 했다 하고 아마 오늘부터 다음 주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지난 주말부터 일주일 내내 이 연방 신임 대법관 브렛 캐버나를 결국은 연방 대법관으로 만들었다 하고 사람들을 발을 구르게 그런 정도로 아주 활력을 불어넣었듯이 앤드류 브런슨은 지금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과 북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방송에서 조금 클리어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한국의 보수와 진보 언론이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그냥 제가 미국에서 미국의 보도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조금 미흡하게 전해드렸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화 외무장관이 국회에서 얘기를 할 때 북한이 그 당시에 천안함 사태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남한이 경제 제재했던 것을 풀어주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그 정도의 얘기였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을 때는 며칠 전에 유튜브에 스킨에도 그렇게 써 있었고 Seoul could do nothing without Washington's approval이었습니다. 그대로 해석하자면 서울은 워싱턴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였거든요. 이것은 제가 어디를 인용한 것이냐면 이제 뉴욕타임스나 AP통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다시 들어봤더니 왜냐하면 서울에서 그런 논란이 있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이 안 할 것이다. 워싱턴의 승인 없이는 안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이제 보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클리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들어봤더니 두 문장이었어요. They want, will 하죠. They want do it,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우리의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번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말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을 가지고 한국의 진보에서는 우리 한국이 의지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우리 승인 없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부 보수에서는 can으로 썼더군요. 조선일보인가요? 서울 can do nothing without Washington's approval 이렇게 썼던데 서울 코드가 맞겠죠? 예, 구태여 문법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두 가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결국은 그 말이라는 거예요. 서울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거 정말로 화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뭐 그렇게 흥분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던가요? 월터 크론카이트는 그 존 F 케네디가 숨졌을 때 그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을 잊지 못하고 한국의 뭐 어떤 앵커도 세월호 학생들이 숨졌을 때 그 눈물을 잊지 못하고 한국의 어떤 앵커도 뭐 노회찬 의원이 숨졌을 때 울먹이는 것을 잊지 못한다. 뭐 분노가 대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선 그것은 그 성격이 다르고요. 눈물과 분노라는 것은 성격이 다르고 슬픈 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눈물을 보이는 수도 있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숨지고 월터 크론카이트가 처음에 그렇게 발표를 할 때 울먹였던 것과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 글쎄가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일제시대에 일제가 우리의 주권을 그 짓밟고 완전히 짓밟고 모든 것을 하더라도 슬퍼서 울고 있어야지 됩니까?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울먹여야 됩니까? 아니면 일본은 사정이 있어서 우리를 식민지화 했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지 됩니까? 감정을 자제해야지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의 자제 아닌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것을 뛰어넘어야지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밝혀야죠.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의 지금 뭐 김무성 의원 같은 사람이 거봐 모욕받을 짓을 했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그 속도를 빨리 나가는 거잖아. 동맹을 무시하고 모욕받을 짓 당연히 모욕받을 짓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린 미국의 승인이 필요 없어. 이것은 또 이제 완전히 그 진보 측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린 미국 승인 필요 없어? 승인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자주를 지키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형편에서 미국과 그 나쁘게 지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현명하게 해나가야지 되겠죠. 그리고 모욕을 벌었지. 당연해. 이것도 아니, 뭐 김무성 의원이 당연해라고까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아니죠. 미국 사람들이 볼 때 거봐 쟤네들은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눌러도 돼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떤 경우에는 그래 현실은 이렇지만 그래도 당신들이 우리를 존중을 해야지 돼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게 저의 분노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제가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에 눈물을 보여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자제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저의 의견에 대해서 또 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유튜브에 표현을 해주시든지 그럼 뭐 제가 또 답을 해본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전히 계속되는 거죠. 한국은 북한과 잘 지내고 싶고 북한은 한국에서 경제 지원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안보 보장을 받고 싶고 미국은 뭐 가능하면 아무것도 안 주면서 미국 안전한 비핵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제재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뭐 평양이 그렇게 발전한 것 보면은 미국의 제재, 유엔 제재가 안 먹혔어? 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 맞지만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그 경제적인 발전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협상하자고 했을까를 보면은 다 부분적인 맞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어지고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오히려 유심히 보게 되는 것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잘된 회담이라고 김정은 위원장과 뭐 회담도 좋았고 밥도 잘 먹었고 그레이트 하면서도 후속 조치가 별로 없고 중간선거 이후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회담 스케줄을 얘기한 것을 보면은 실제의 발표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아무리 뭐 풍계리의 인스펙션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제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full inspection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게 미국 입장이 한국에도 중요한 거죠. 이번에도 예를 들어 강경화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식 해석으로 서울은 워싱턴의 승인 없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Could do no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거 아니라고 또 이제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미국이 그 full inspection을 끝까지 원하고 간다면 이것이 영 아니다. 미국이 그 무리한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아무리 주변에서 그게 합리적이지. 북한도 그 중요한 것을 내주면서 미국은 왜 안 내주? 이런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자세히 조금 미국식 입장에서 들여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종전선언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하고 북한 핵 포기할 의도가 있다고 하고 강경화 장관이 종전선언이 평화선언이 아니라고 하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아무튼 그 미국의 입장에서 항상 봐야지 이게 잘 돼가는 듯 하다가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에서 보기에는 한국에서 이거 잘 돼가는 것 같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축켜 세워져서 얼렁뚱땅 어떻게 해서 하면 그만이야. 절대로 미국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시스템이 그렇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폼페오와 존 볼튼의 기본이 북한에 대한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고 의회에 다른 의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정석이라는 게 왜 과거에 오바마와 부시와 클린턴은 북한과 핵 협상을 하지 못했는가 그 원래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 된 밥에 재를 안 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밥을 해서 먹어야지 밥을 아무리 해놓는 직전까지 가면 뭐합니까? 그런데 빨리 얼렁뚱땅해서 직전까지 가면은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은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분해서 엉뚱하게 이상한 일을 또 그 폭력을 수반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히려 이제 교황의 방북이 실현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교황이 항상 프란치스코 교황이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은 엄마가 같다는 얘기고 엄마가 같다는데 분단돼서 산다는 것은 고통이라는 얘기다라고 말을 했었고 지금 뭐 중국과도 손잡고 주교 지명 이런 것을 논의를 하니까 교황이 만약에 북한을 방문해 준다면 뭐 평화 과정 이런 것에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조금 분명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워싱턴도 이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캠페인 당시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이크 폼페오와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이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국무장관과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강성인 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 속에는 계속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국에서 잊지 말아야지 되는 것처럼 미국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노라고 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임을 서로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인식을 하고 또 윈윈 될 수 있는 부분은 윈윈 되도록 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너무 현실과는 달리 한국에서 뭐 정치인들이 인터뷰하는 것이라던가 이런 것을 들어보면은요. 너무 그 현실과는 달리 지금 또 그 문재인 정부에 가깝게 그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요. 또 어떤 분은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매체의 성격에 맞춰서 말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앞에 말씀드린 정치인이나 미국에서 있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자신들의 목적이 거기에 섞여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 유명해지고 싶다던가 그런 것이 본인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돈도 모으고 그 인지도도 얻고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한국에 가서도 활동을 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저는 적어도 그런 목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방송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 들으면 알잖아요. 저처럼 이 일을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그 현대 역사상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정직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칼럼을 쓴 그 마크 알렉산더 TSN이라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고 이 사람은 워싱턴 포스트에만 쓰는 것 아니고요. 내셔널 리뷰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보수적인 매체에 칼럼을 많이 쓰는데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얼마나 강성인 사람이에요.
이제 사실은 이 사람과 딕 체니 때문에 콜린 파웰 같은 온건한 공화당 그 당시 국무장관이 참 난처했었죠. 유엔에서. 이라크가 살상 무기를 갖고 있어. 뭐 이랬으니까는요. 부시 대통령도 사실은 난처해졌고 나중에 부시 대통령은 그런 것 때문에 좀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 럼스펠드와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의 연설문을 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진보적인 신문의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기본 성향은 알고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현대 역사상 가장 정직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지킨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공약을 지켰기 때문에 가장 정직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칼럼니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큰 규모의 세금 감면을 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 대통령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7번째인가 8번째인가 그렇거든요. 계산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이 컬럼니스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맨 첫 번째 문장이 그런 문장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도 사람들이 라이 뭐 거짓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공약을 가장 많이 지켰다. 그런데 그 공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보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었던 약속을 다 깨는 거였어요. 딜 메이커가 아니라 딜 브레이커로서의 그 공약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조약 탈퇴하고 FTA 없애버리고 나프타 같은 것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이게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조금만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시지만 약간을 말하자면 부동산에서요. 집을 굉장히 싸게 사요. 싸게 사서 뭐 페인트 칠이라든가 기본적인 뭐 상하수도 시스템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낡은 것을 뭐 미국에서 이제 코스메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페인트 칠이라든가 이런 것만 조금 해서 꽃향기 좋게 하고 뭐 빵 구워서 냄새 좋게 해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나프타를 사실은 크게 바꾸지는 않고 뭐죠? US 그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A, USMCA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한다든가. 그러나 이제 목적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했었던 것을 다 깬다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뭐 관세를 높게 하고 뭐 등등. 그러나 깬 게 아니라 새로 한 것도 있어요. 닐 고서치, 브렉 헤브너 이런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을 만든 것.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관을 옮긴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역사상 정직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뭐 석탄 이런 석탄 광산업 같은 거 살린다. 광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사실은 아무리 몇백 명, 1000명 이렇게는 조금씩 임시적으로 인원이 늘었다고는 하더라도 며칠 전에 나온 발표를 보니까요. 이미 석탄 생산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석탄 발전소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도 일부에서는 웨스트버지니아 같은 데서는 사람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발전소 36군데가 문을 닫았거든요. 피크 때 미국의 이제 석탄 발전소가 석탄 업계에서 일한 사람이 100만 명이 안 됐다면은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작은 미국의 산업이 아닌 거죠. 석탄 산업은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장기적으로는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 역사상 가장 정직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 연설문 작성자는 자신의 컬럼에서 얘기를 했지만 부시 대통령 당시 국무장관을 했던 콜린 파웰은 글쎄요. 이 대통령이 윤리적으로 세계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소수 인종에게 마구잡이로 깔보고 백인 우월주의 정책을 쓰고 동맹국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동맹국과 약속한 것을 다 깨버리는데 그리고 윤리적인 리더가 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한 폭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마라고 해요. 이블이라고 해요. 요즘 그래서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나 그런 매체에서는 이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사람에게 글쎄요. 가장 마지막에도 안 하고 안 느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이블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슬픕니다. hate, 분노가 통한다는 것. 어찌 보면 나치주의 이런 것이 분노잖아요. 그룹을 나눠서 막 그 분노를 퍼뜨려서 오케이, 주이씨, 유대인 평소에 좀 그랬지? 너네 적이야. 이렇잖아요. 지도자들은 분노를 퍼뜨리는 것보다는 다른 점이 있어도 차이점이 있어도 좀 메워 나가자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주 재미없는 기본적인 얘기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만뒀는가. 아직까지 의문은 남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인도계거든요. 여성으로서 그것도 여성으로서 소수의 첫 번째 그 보수적인 주에서 주지사가 됐고 또 트럼프 행정부 전부 하얀 사람이에요. 얼굴. 장관이고 누구고. 그런데 인도계의 이 여성이 됐는데 이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것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다르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강성이고요. 유엔 주재 대사니까 인권 문제 많이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정말 북한이 인권을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할 것처럼 하더니 쏙 들어가 버렸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니키 헤일리는 절대로 러시아는 친구가 아니다. 푸틴이 친구가 아니야. 푸틴을 어떻게 믿어? 무역, 이민은 이제 본인이 또 인도계니까 더하죠. 세계화 다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대통령이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서요. 그날 대통령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부통령과 비서실장도 그때 알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니키 헤일리가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좀 질 것이라고 본인 주변에서는 판단을 하고 지는 곳에 남아있는 것보단 발을 빼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니키 헤일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불편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중간에 목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또 그 어덜트라고 표현을 하죠. 어나더 어덜트가 사임을 했다는 큰 뉴스였고요. 미국의 경제는 세계에 다 기침하고 감기, 독감까지 걸리게 하니까 이번 주에 이틀 주식시장 내려앉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가 미쳤다, 미쳐간다, 이미 미쳤다. 아니 이자율을 그렇게 내릴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좀 전부터 채권이 7년 사이 최고로 올라가고 무역전쟁이 있고 주택시장 지금 좀 차가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자동차 판매 안 되고 있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조정이 올 초에도 된다고 하다가 주식 시장이 안 됐으니까 그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란 폴 같은 전 그 텍사스주 하원 의원이고 연방 하원 의원이요. 또 공화당의 정말 자유주의자로서 양심적인 사람이죠. 아들도 아버지도 다 의사잖아요. 랜드 폴도 아버지는 내과고 아들은 안과 의사죠. 아들은 스틸 지금 정치 상원의원 하고 있고요. 켄터키에서 이 사람은 란 폴은 경제에 대해서도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내년에 뭐 50% 내려가도 뭐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런 그 예상은요. 경제 전문가들도 사실은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그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정도로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이제 오늘도 그 뉴욕타임스 보니까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가 지난 5년 내지 8년 동안 연방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하는 건 나오고 있군요. 미국에서 그 depreciation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손해 보는 것처럼 페이퍼상에서만 이렇게 이것을 올해로 옮기고 내년으로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우리는 다 손해 봤다 해서 그 디프리시에이션을 써서 5년 내지 8년 동안 연방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는 겁니다. 연방 세금을 하나도 못 낼 정도의 사람들이 있죠. 아주 못 버는 사람들 안 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살잖아요.
자레드 쿠슈너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 이것도 뭐 추가 그 보도가 나오겠죠. 그런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있네요. 다음 주에 정말로 all about 트럼프에 관한 미국 이제 그 선거 이제 확 달아오르기 시작할 텐데 분노의 캠페인, 분노의 정치를 하면서 또 하나는 저는 너무 좀 섬뜩한데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분노, 예를 들어 분노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국가가 국가를 무시한다. 여기는 분노를 느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것은 나 혼자 저 사람이 분노한다면 뭐 뭔가 개인 사정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이해할 것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적인 것은 그것을 받아쳐줘야죠. 그래야 상대방한테 죄를 안 짓게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은 그래? 그럼 너 이번에는 두 뺨 다 맞고 가슴까지 내가 한번 쳐볼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상대를 더 나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노에 대해서는 뭔가를 답변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는 그런 표현도 싫고 그런 방향도 굉장히 저는 싫어하기는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하면서 요즘에 rock her up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을 그렇게 가둬라 해서 사람들 너무 좋아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는 다이언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 의원을 향해서 rock her up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뭐 이 이슈 자체는 브렉 캐버나라는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 여자 관계 여자들이 나 저 사람한테 뭐 강간 당할 뻔했어, 폭행 당할 뻔했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미 편지를 받고도 가만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터뜨렸다 해서 그게 뭐냐, 그게 음모다 해서 rock her up 한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rock her up 감옥에 가둬야지 된다, 가둬버려야지 된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캠페인 할 때 보면. 근데 항상 이런 일을 할 때 여자잖아요.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좋아해서 뭐라고 할까요? 신사적인 것보다는 터프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건 터프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의 딸들이라고 아내들이래요. 죄송합니다. 아내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여자 정치인을 향해서 rock her up 그리고 캐버나우에게 정말 험한 일을 당할 뻔했다라고 얘기한 그 포드 교수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뭐 증거도 못 대면서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지만 그 바라는 바람이 굉장히 헛된 바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가 끝나야지 이제 그런 게 조금 뭐 주춤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굉장히 그런 분노, 사람들을 분노하게 해서 자극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볼 것 같고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그래 그럼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것도 좋은데 왜냐하면 적어도 뭐 사람마다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부분의 정책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좋아할 수는 있어. 그러나 체크 앤 밸런스는 맞아야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개다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또 뭐죠? 연방 대법관까지 다 트럼프 대통령 페이스대로 뭐 사건을 지금 3건 다 장악한 거죠. 사법부 안에 뭐 연방 대법원을 논다고 하면 3건을 다 장악했으니까 의회를 조금 분리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체크 앤 밸런스라는 것이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약 3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의 캠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요.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